아버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그냥 좀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수술비 8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돈 부탁을 하실 수 있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8세, 심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800만 원. 단돈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영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던 그들은 이틀 후 초호화 크루즈에서 장인의 칠순 잔치를 5천만 원 규모로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SNS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공무원으로 30년간 한평생 아버지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8세인 저는 공무원으로 일했던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산 지 벌써 10년,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혈압약을 챙겨 먹고 가벼운 산책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게 되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다 주며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판막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언제든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 갑작스런 수술비 부담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의사는 가족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 민호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민호와 며느리 미영이 제 전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벨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술비가 800만 원이라는 것까지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안다면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부탁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무슨 수술인지도 제대로 묻지 않더니 집에서 쉬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충격보다는 그 냉정함이 더 가슴 아팠어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민호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민호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민호의 결혼식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축해둔 돈을 거의 다 털어서 결혼식 비용을 대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줬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800만 원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다시 찾아와서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가족과 상의는 됐는지, 언제 수술을 진행할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차마 아들이 거절했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다시 전화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또 거절당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오래된 친구 박철수 형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민호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내면서 이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에는 초호화 크루즈 갑판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와 미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칠순 잔치라는 설명과 함께 호화로운 파티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박철수 형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 최소 5천만 원은 든다고 했습니다. 제 수술비 800만 원을 거절하던 바로 그 시간에 장인어른을 위해서는 5천만 원을 아낌없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한 실망이나 서운함을 넘어서는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로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다 장인어른의 생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체면과 보여주기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한 건 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알던 그 착한 민호는 이미 없었습니다. 돈과 체면만 중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어요. 아들보다는 친구가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에게 거절당한 것, 크루즈 사진을 본 충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철수 형은 저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며 분개했어요. 그러면서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혈육인 아들은 거절했는데 남인 친구가 도와준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때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박철수 형이 병원에 함께 가서
모든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에게는 수술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텐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사에 관심 없는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 인생을 정리해 봤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민호가 저를 외면했으니 저도 민호를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살아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더 이상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해 살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잠 한숨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수술을 받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철수 형이 새벽 6시에 제 집으로 마중 나왔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이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형이 격려해줬지만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민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박철수 형이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혈육보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도 민호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이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아들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후회라도 할까 싶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니 박철수 형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줬는지 목이 뻣뻣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심장 판막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들 하나 곁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박철수 형은 제가 깨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민호로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실에서 회복하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민호를 혼자 키웠던 지난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어려웠던 시간들 말입니다. 민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춘기라서 반항도 심했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외비며 학원비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비용까지 공무원 월급으로는 빠듯했어요. 그때는 부업까지 해가며 민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과외를 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서울의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등록금이 부담되긴 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게는 용돈을 넉넉히 줬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졸업하고 취업하던 해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온 힘을 다해 도와줬어요. 신부 미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지만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여행비까지 제가 모두 대줬어요. 심지어 신혼집 전세금도 제 적금을 깨서 마련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호와 미영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결혼 후 첫 몇 년간은 관계가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도 해줬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용품까지 챙겨주며 할아버지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무관심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도 소식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미영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아버님이라고 정중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뭔가 제게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혈육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멀어져도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헌신한 아버지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로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돈이 아깝다며 외면한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5천만 원짜리 크루즈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었잖아요. 병실에서 그 크루즈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민호와 미영이 장인어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8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시아버지의 존재 따위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민호에게 있어서 짐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노려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박철수 형이 병문안 와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남이 더 분해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퇴원하는 날도 박철수 형이 마중 나왔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날인데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민호에게 연락해서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끝났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혼자 있으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돌아온 집인데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이 처량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호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30년간 아버지 노릇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는 삶 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도 더 이상 민호를 위해 남겨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민호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많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입장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부동산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서 산 땅들과 상가 건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시세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특히 20년 전에 산 상가 건물 몇 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있었습니다. 총 계산해 보니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공무원이 이런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800만 원을 거절했던 그 아들이 100억 원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소문을 내기로 했어요. 민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민호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정확한 시세를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전에 문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20년 전에 매입한 상가 건물 세 채의 현재 시세가 60억 원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5억 원 정도 주고 샀는데 12배나 올라 있었어요. 또한 외곽에 가지고 있던 토지들도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총 합계를 해보니 정확히 103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어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공무원인 제가 이런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 재산이 있었기에 민호가 평생 저를 우습게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중개사가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생각이냐고 했어요. 워낙 큰 규모라서 처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단 매각 의사가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민호에게 전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800만 원을 거절했던 그 아들이 100억 원 앞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지역에서 부동산 매각 소문이 돌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김철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소문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과연 민호가 언제쯤 이 소식을 듣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민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다급해 보였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더니 곧바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파실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입장에서 정리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의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도와드리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800만 원 수술비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민호에게 저는 돈이 있을 때만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와 미영이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까지 들고 있었어요. 미영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왔다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어떤지, 병원에는 다니고 있는지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효자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해줬습니다. 한참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야 본론을 꺼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급하게 처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자신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800만 원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100억 원 앞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성급하게 반응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호 부부의 효도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안부 전화가 왔어요. 몸은 괜찮은지, 드실 것은 부족하지 않은지 세세하게 챙겨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찾아왔어요. 매번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우나 인삼, 각종 건강식품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돈 아깝다고 했을 것들을 아낌없이 사다 줬습니다. 미영의 태도, 변화가 특히 놀라웠어요. 그동안 건성으로 인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딸처럼 챙겨줬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심지어 집안 청소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실 거라면서 가사 도우미를 보내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효도가 아니라 100억 원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말입니다. 가장 역겨웠던 건 민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을 몰랐는지 후회된다고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연기상을 줘야 할 정도로 훌륭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민호의 진짜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보여준 그 냉정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 크루즈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면서 800만 원 수술비는 거절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며칠 후에는 손자 손녀까지 데려왔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아이들을 앞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귀찮아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인 민호 부부는 제가 수술받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죠.
그때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효도는 순전히 돈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상속 재산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가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모든 걸 빼앗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부동산 처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팔 생각인지, 언제쯤 팔 예정인지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어요.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세무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재산 관리가 힘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대신 관리해 드릴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심지어 같이 살자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자신들과 함께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1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작이라는 걸 저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를 보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다고 알려진 후에야 나타나서 효자효부 행세를 하다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본색을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민호 부부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부동산 처분을 계속 미루자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 부부의 가식적인 효도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연기를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10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미영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호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부동산을 처분할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미루고 계신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이도 있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지 않냐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자 민호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면서 아직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걱정을 표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신 관리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제안이었어요.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800만 원도 아까워했으면서 100억 원은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나서다니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 부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왜 도움을 거절하시냐고 했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민호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미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저는 법무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상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제 자유라고 못 박았어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울먹였어요. 자신들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애원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제가 800만 원을 구걸할 때는 매몰차게 거절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다니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미영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없으면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어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다니 정말 치사한 수법이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아이들 생각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이들 미래는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에 기댈 생각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말했어요.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아버지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진짜 본색을 확실히 봤어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호 부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0억 원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언장 작성과 재산 처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잡고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대답했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은 매우 유익했어요. 재산 처분과 상속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공익재단 기부에 대한 정보가 흥미로웠어요.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기부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공익기부를 결정했습니다. 100억 원 전액을 교육과 의료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배은망덕한 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10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호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법무사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추궁했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릴 필요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영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정신감정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암시도 했어요. 저는 그들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푼도 남겨줄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박철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도 민호 부부의 행동에 분개했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고 그런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공익기부가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 부부의 본격적인 저지 작전이 시작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마음을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동원했어요. 멀리 살고 지내던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민호 편을 들어줬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렇게 하냐는 비난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해줬어요. 공익기부 결정을 내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 부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서 마음을 바꾸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100억 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받을 때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에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00억 원 때문에 흘리는 가짜 눈물일 뿐이었어요. 민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셨는지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고 앞으로 보상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뻔한 수작이었어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런 감사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민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협박조로 말투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정신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난 후 곧바로 미영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아버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할 거라고 했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런 수단까지 쓴다는 게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추악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 부부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 상태를 문의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법무사는 제가 전날 상담받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줬습니다. 정신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모든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고 있었다고 증언해 줬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신건강 진단서가 있으면 민호 부부의 주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치매 검사부터 인지능력 평가까지 모든 것을 다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당일 민호 부부도 병원에 나타났어요. 저를 따라온 게 아니라 의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완벽했어요.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모든 면에서 나이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라고 나왔습니다.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의 징후도 전혀 없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가 민호 부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완전히 정상이시고 모든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정신적 문제로 재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민호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신감정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부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을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부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연락해 왔습니다. 모두 민호 편을 들면서 제 결정을 비난했어요. 가족끼리 왜 그렇게 하냐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민호의 큰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조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버지에게도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민호 부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이에요. 큰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민호가 너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혈육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호 부부가 더욱 절망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집 앞에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외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정말 체면도 버린 행동이었어요.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동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아이들 입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순수한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도 열지 않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을 지켜볼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웃들이 와서 말렸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부는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와서야 그들은 집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형이 찾아왔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분개했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을 넘었다고 더 이상 가족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빨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익기부를 완료해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더 이상 민호 부부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서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주면 공익재단으로의 기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부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자신들도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협박의 의미가 분명했어요. 저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민호 부부의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이틀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공문이 도착했어요. 민호가 저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문을 읽어보니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충동적으로 기부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걱정을 하는 척하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제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관심도 없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법무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받은 정신건강 진단서가 있어서 문제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정신감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의와 면담을 받아야 했어요. 민호 부부도 참석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정 당일 법원에 도착하니 민호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 말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실에 들어가서 전문의와 면담을 시작했어요. 의사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우선 제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주소, 오늘 날짜 등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계산 문제와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이 제가 수술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재산이 있다는 걸 안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설명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감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민호 부부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을 배척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인지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재산 처분 결정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행동에 대한 제 설명을 들은 후에는 더욱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상이며 모든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정됐어요. 정신질환이나 치매의 징후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민호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신감정마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략이 무너진 것을 보니 통쾌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부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절망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집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앞에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손자, 손녀까지 동원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게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다고 아이들 입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순진한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도구로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한 푼도 남겨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와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웃들도 민호 부부의 행동에 혀를 찼어요. 특히 아이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웃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소동에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민호 부부에게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민호 부부는 마지못해 집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 형이 찾아왔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듣고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분개했어요. 형이 조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을 넘었으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했어요. 빨리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이 상황을 끝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익기부를 완료해서 민호 부부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더 이상 민호 부부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답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됐고 며칠 안에 기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호 부부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톤도 아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애초에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모든 관계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민호와의 마지막 통화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공익재단 관계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는데 교육과 의료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원하던 분야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상당히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로비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모습, 수술비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매우 온화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평생 사회봉사에 헌신해온 분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제 기부 의사를 듣고 깊이 감사해 했어요.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뜻이 정말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들려주셨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나머지 절반은 의료비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했어요. 특히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갑작스런 수술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부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기부가 완료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정말 확실한 결정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본 결정이라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재산 목록부터 기부 의사서까지 여러 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각 문서마다 법무사가 내용을 확인해 주었고 저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기부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어요. 이 도장을 찍는 순간 100억 원의 재산이 완전히 사회로 환원되는 거였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으로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수술받을 때의 그 냉정했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5천만 원 크루즈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면서 800만 원 수술비는 거절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큰 선행을 하셨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부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철수 형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형도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혹시 기부가 정말 완료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도와줬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5천만 원 크루즈 탈 돈은 있으면서 800만 원 수술비는 없다고 했던 그 순간 이미 아들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미영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애원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울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부모인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할아버지 재산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30년 넘게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사정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민호 부부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제 기부 소식이 실렸어요. 100억 원 기부한 68세 김철수 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았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선량한 시민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물려줬다면 그저 개인의 사치에만 쓰였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웃들도 기사를 보고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일부는 민호 부부의 행동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형도 기사를 보고 연락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기부금으로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됐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 20명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또한 수술비 지원도 시작됐다고 했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의 환자 10명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감사패도 보내주었어요. 김철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벽에 걸어두고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관계가 끊어진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민호 부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진심으로 효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기부를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재산이나 상속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큰 집에 혼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간소한 생활이 오히려 편했어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은 원하지 않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이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했어요.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 수술비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물려줬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재단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의대에 진학했다는 거였어요. 가난한 농가 출신인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감사 편지를 써보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덕분에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글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돈이 이렇게 훌륭한 일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기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형이 자주 놀러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물으시곤 했는데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이웃들도 종종 인사를 와주었어요.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본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끔 민호가 생각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민호를 봤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려다가 멈춰 섰어요. 아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고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가끔 그리웠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관계가 끊어진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민호 부부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재단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기부자 감사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학생들과 환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행사장에 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제 기부금으로 도움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나씩 감사 인사를 해주었어요. 어떤 학생은 울면서 고마워했고, 어떤 환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벅찼어요. 제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의대에 진학한 그 학생도 왔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기쁨을 민호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그저 개인의 사치에만 쓰였을 텐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이용이었습니다. 민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1년이 더 지났어요.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7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김철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제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 지나갔어요.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부러웠어요. 만약 민호가 진심으로 효도했다면 저도 저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짜 효도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재단에서 보내준 감사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제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돈에 현혹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확신했어요.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 말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겠다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